그래서 이제 항주로 좀 다시 넘어가는데, 중국에서 역사 중에서 이렇게 한족이 만든 역사, 뭐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뭐 이렇게 하도 좋긴 청나라는 만주족이 만들었고 했지만, 원나라도 그렇지만, 원나라도 뭐 몽골족이 만들고 했지만, 이렇게 다 봐도 생각보다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 땅이 제일 작습니다. 한번 보세요. 송나라 땅이 가능하게 원나라가 만든 원나라 제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명나라 제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송나라, 내가 남송, 이 지역의 남송이 만든. 그런데 이 시대의 경제는 있잖아요. 땅에 비해 가지고 2배, 3배 많습니다. GDP가. GDP가 송나라는 땅은 작지만 GDP는 훨씬 크고 경제력이 커요. 왜? 잘 삽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정말 잘 사는 국가래요. 그래서 앞에 개봉을 얘기하면서 청명상하도를 얘기했죠. 그게 대표적입니다. 청명상하도는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림인데, 그걸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천몇 명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돼. 문전성시잖아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송나라는 부유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유할 수 있는 원인이 뭐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나라가 꼭 땅이 커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도 송나라는 땅이 작았지만 너무 잘 살았다. 또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유롭고 돈 많게. 삶의 질이 높아요. 송나라 때에 문학이 꽃을 핍니다. 송나라 때 문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당나라 때는 시, 우리 소동파 알죠? 소동파. 소동파가 바로 항주에서 관리했잖아요. 그 동파역이 항주에서 나왔어요. 알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동파역 보러 가면 항주에 가서 동파역 드세요. 네, 서호에 가서 동파역이 나온 소동파, 스라고 시조 같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소동파. 그런 만큼 송나라는 굉장히 문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경제가 풍요로웠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당연히 군사력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송나라를 얘기를 하려면, 오늘 항주만 얘기하려는데, 사실 하나 또 추천하고 싶은 도시가 있는데, 천주라고. 천은 뭐는 천인가 하면, 운물천. 알죠? 운물 마실 때 운물천에다가 주. 우리 말하면, 전주 할 때 주. 이렇게 천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한 2년 전인지 전 도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어요. 세계 유네스코의 전 도시가 해양도시로서 처음으로, 해양도시 전체가, 이 전주가 해양도시인데 전부 문화도시죠. 이게 실크로드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천주가, 예, 실크로드의 시발점이래요. 여기에서 천주하고 항주는 굉장히 가까워요. 천주하고 항주는 엄청 가깝습니다. 그러면 항주는 대운하로 흥성하고 천주는 바다로 흥성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의 도시고 항주는 솔직히 말해서 대운하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도시고. 이것이 둘이 옆에 이런 도시 군들이 있기 때문에 항주는 굉장히 문화적인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항주의 문화는 정말 깊이가 있고, 불교 문화도 그렇고 독특한 해양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으면 천주에 가서 탑이 있어요. 당나라 때 만든 탑, 송나라 때 만든 탑, 한 2개 쌍층탑이 있는데 거의 한 높이로, 내 생각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보기에 한 20m 이상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석탑인데, 석탑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방에서는요, 저기 돌로 뭐 만든 그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뭐 다리, 뭐 조조교나 이런 것도 있고, 뭐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다 역사가 사라져요. 그 이탈리아처럼 막 한 2000년, 3000년 된 막 유적이 거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그게 화강암이고 석회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잘 안 망가지고 하니까 역사가 어디 가면 2000년, 기본 가면 2000년 되고 건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탈리아 가면. 근데 중국에 가면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가 다 사라져. 벽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지. 실제 막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당나라, 송나라 때 만든 탑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돌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원지방이란 말이 있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게 우리 동방사상의 건축사상이래요. 모든 그래도 중국에 오늘 내일이 트럼프가 오잖아요. 중국에 가서 어디서 저녁 식사를 하죠? 천단에서 해요. 천단에서. 천단은 황제가 내린, 하느님이 만들어준 황제를 만들어준 곳이래요. 천단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는 곳입니다. 황제가 천단에 갈 때에 49일 동안
모욕을 하고 정성스럽게 해서 가서 천당에 제사를 지냅니다. 올해 농사를 되더라고. 그런데 이 천당에 가면 다 어찌죠? 어찌죠? 둥글둥글 하잖아요. 원이잖아요, 이렇게. 천당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송나라에는 한나 팔각형이라 우리가 팔각형을 구조잖아요. 한나는 네모나고 그다음에는 둥글고 지구와 이렇게 하면 땅과 하늘의 모습을 담아서 우주의 원리를 갖던 게 단이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내 건축학 이론을 하나 배웠는데 오늘 써먹는다면 서구도 둥근 것과 네모난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다빈치의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팔등신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신을 닮아서 이렇게 딱 서면 이건 네모난 거고 이렇게 하면 원이 되는 거고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중심 하느님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만든 제일 합리적인 건물이 뭐죠? 둥근 거하고 네모난 겁니다. 중국은 다른 맥락입니다. 중국은 다른 맥락인데 근데 이상하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구의 문명을 건물을 관찰할 때에 네모나와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특색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동쪽에도 이런 것이 생겼다. 서쪽이 생긴데 여기에 아이디어는 다르다. 하나는 하느님을 섬겨서 그걸 본따서 나오는 인간 중심의 창조성이고 여기는 원래부터 하늘은 둥글고 끝없는 무한성, 지구는 제약 한계가 있다는 유한성, 이 안에서 있는 어떤 오행 논리로 만든 어떤 이론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항주나 저기 가려는 것은 거기에는 서양의 문물이나 문화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진짜. 그 건물 자체를 보면 이게 중국 로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무슬림 거도 들어오고, 이 양식이나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 가서 확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페르시아? 이게 중동이야? 이거 어느 동네지? 내가 더 있잖아요. 이질감 느껴. 이거 중국 문화 아닌데? 이거. 그럴 정도로 이질감 느껴. 내는 북방 사람이니까. 내가 중국 북방인으로서 볼 때게, 이거 중국의 전통 문화 아닌데? 중국 전통 문화 그쪽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해양 문화에 가서 꼭 그걸 보세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 신을 모시는 게 항주나 바다에는 마주라고 있어요. 엄마 할 때가. 어머니 할 때게, 엄마 할 때게, 조상 조자. 마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마주라는 게 여성이래요. 여성신을 모세요. 중국에는 불교에도 관음보살을 모신 게 있지만, 정말 마주를 모시는 것은 중국의 남방의 해양 도시들만 모시는 독특한 신입니다. 그래서 왜 중국의 해양 도시에 가면 마주묘가 그렇게 많을까? 왜 이런 신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걸 해양 도시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꼭 항주나 천주에 가면 마주묘에 가봐요. 진짜 커요. 웅장하고 그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신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교에 대해서 해양 도시 종교는 굉장히 독특하다. 동서방을 다 들어가는 그런 종교들이 많다. 특히 천주에 가면 서구의 종교 문화들이 많이 수록됐어요. 그거 가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항주의 해무역, 이제 여러분들은 얘기했지만, 이 광주는 좀 이렇게 인도나 이런 중동 지역과 교역을 했다면, 우리가 말한 이제 항주는 동북아 교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실 아까 개경도 가고 특히 이런 중심으로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화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갔지만 좀 이렇게 항주까지만 하도 절로 밑으로 막 안 내려요. 큰 무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물건이 있으면 직접 광주까지 갖다 주고 광주가 다 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있는데 항주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쪽으로 북쪽 무역들은 이제 항주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 상인들이 또 증가하고 모스크가 건설되고 또 이제 종교 시설들이 많이 돼요. 사실 그 아까 회성사 같은 것도 가보면 깜짝 놀래요. 지금과 당나라 때 만든 종교 시설인데 좀 글자도 다루고 하지만 그 서구에 이제 중동으로 가서 이제 숭배하러 갈 때에 순례하러 갈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성 그리고 그 문화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직도 저렇게 강한 종교심이 있구나. 중국은 좀 종교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지는데 남쪽에서는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광주는 동남아하고 중심을 해서 저기 아프리카라까지 홍해 지역까지 이런 무역들을 만들어가고 했다면 이제 상해라는 동네, 항주 동네는 후에는 점차
글로벌 무역을 만들다.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 되었다. 아까 말했죠. 전기선이 나오고 대운하가 파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세계적인 바다에서 놀아야 됩니다. 내가 지역에서 놀면 지역 도시밖에 안 되고 건물도 지방성 특색밖에 없어요. 내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놀면 동북아 도시가 되는 거고 아이진지도 크고 건물도 그렇게 되고 내가 세계적으로 놀면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주에 가면 롱징차라고요. 롱정차라고요. 강희 황제부터 해서 잘 마신 차가 있습니다. 그 내가 추천할게요. 그 하늘 용자에다가 운물정자, 룡정차라고 정말 좋아요. 그 봄철에 청명절 전에 딴 차가 딱 마시면 너무 좋아요. 그 가격이 달라요. 청명절 전하고 후에 따라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큽니다. 예. 그래서 명첸이라고 청명절 전에 하는 명첸차라고 룡정차를 그래서 우리 도자기 중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관에서 이제 우리 하면 청나라나 황실에서 전문 쓰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관요라 그래요. 관이 쓰는 요래 가지고 관요라 하는데 너무 비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관요가 경덕진입니다. 징더전이라고 경덕진이라고 인터넷 치도 나옵니다. 경덕진. 이거는 진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경덕진 관요라고. 예, 이게 너무나 유명한 경덕진이라서 만드는 관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알고 이게 바로 남송의 기술력이 섬세한 기술력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의 국보는 거의 대만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대만 박물관에 가면 4대 국보가 나와요. 알죠? 양배추 이렇게 비치로 나온 양배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호두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호두 안에 그 호두 씨를 다 파냈어요. 이렇게. 씨가 없는 호두알. 그걸 어떻게 만들고 유튜브도 연결되게도 만들고.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건 국보급은 제일 비싼 건 아니지만 중국의 예술성으로 볼 때 좀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도자기는 더 말할 거 없어요. 대만에 가서 도자기 한번 보면 와 이거 어떻게 뭐 이 시대에 뭐 삼국 시대에 이렇게 좋은 걸 만들 수 있을까? 뭐 당나라 때에 이런 도자기가 나와? 눈이 뒤집어집니다. 나도 놀랐어요. 한번 갔다 오면요, 뭐 애급의 5,000년 문화에 뭐 미란 문화 뭐 이런 거 본 것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나는 유럽에 5,000년 와 이게 막 색깔이 막 전시회 가보면 눈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제 그 대만이나 가서 좀 좋은 거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그 3호 무대 방정 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국 말이 일언구정이란 말이죠. 일언 한 마디 말이 아홉 다리가 있는 정보다 더 강하다. 이 정이 말이야. 여기다 정을 만들잖아요. 삼족다리를 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요. 옛날에 주나라 댁에 삼촌이 권력이 너무 강해서 내니 조카인데 권력을 안 뺏겠다 해서 이걸 만들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말에 편지를 써서 거기다 새겨놔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 줬습니다. 그 하나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 문화유산인데 그때부터 이렇게 글까지 만들 수 있는 정을 만들 수 있다더니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국보입니다. 대만에서.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상의 여러 가지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그 신안에 있는 저 가봤거든요. 목포에 있는 그 해양문화 그 박물관도 가보고 그쪽에 갔을 때 태안도 가봤는데 우리가 그 탄이 있잖아. 아까 전에 그 갯벌이라 가지고 그 자기들이 다 안 깨지고 완전하게 정말 많이 보존됐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 한번 보세요. 건이 나가 보면 한 1000년 전에 뭐 있는 건데 너무나 반들반들하고 그거는 딴 거에 비해서 진짜 하나도 녹슬지 않고 이런 걸 볼 때에 그때 기술이 너무나 대단하다. 뭐 깜짝 놀랄 정도네. 우리가 옛날에 자꾸 흩어지고 깨진 거 많은데 그런 해양에서 발굴되는 유산들을 보면 수중 유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왜냐하면 갯벌 이런 데 쌓여져 있고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유산들이 보존성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존성을 볼 때에 대단하다. 이것이 어떻게 여기 바다에서까지 왔지? 그럼 그걸 추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 무역들이 이렇게 활발했구나. 왜냐하면 문패까지 왕씨 집에 어떤 집에 갔다 이 자기를 몇 그릇 갖다 주세요. 그런 문패도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송나라 댁에 이 집에서 이까지 무역을 했다니
아니, 깜짝 놀랄지만요. 그 문패까지랑 우리랑 우편 주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는 걸 보면, 야, 그때도 정밀하게 교육을 했구나. 지금 주소까지 다 쓰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무역 시스템이, 송나라 때, 당나라 때 생겼다? 그럼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해양무역과 도시들을 연구하면 그런 놀라움, 우리가, 말 타고, 어디, 뭐, 팔병리 급한 편지입니다. 봉화 딱 해놓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막 이런 거 보다가 배에서 문패까지 이거 자기도 갖다 주고 이걸 보면서 이 물류 시스템이 뭐지? 이런 거 보는 거는 또 다른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보면 좋겠을 거예요. 조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의 영파 이런 지역 사이에도 물류 시스템이 많은 항주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는데 동남아에 뭐 이제 동남아 쪽에 가면 이제는 사양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이 그 사무라이들이 저는 어떤 노루의 뼈나 이런 것들 가죽 그런 것들이 다시 이 물류 시스템에 속하거든요. 그때 그 지역을 장악한 지역이 원래 정성문 단식이 장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쓰는 것들을 장악한 게 굉장히 돈 버는 거래요. 그렇게 사무라이들이 뭐 쓰냐? 사무라이 저는 장신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일본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은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천황이 쓰는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 말하면 볏짚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비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10년, 20년도 안 썩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나무들조차도 동남아에서 수입되기 있답니다. 그럴 만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게 다 어디서 어떻게 건너왔지? 일본까지 그냥 무조건 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조금 고민해보면, 야,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더 교육이 됐다. 우리는 너무 대륙의 역사에 젖어가지고, 다 우리 안에서 해결했다. 뭐, 이 안에서 더 중심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또 엄청 많은 것이 밖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서민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귀족들이나,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무역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발굴하면 더 많은 재미나는 동아시아의 해양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공사가 몇 개 있는데, 장성을 만들어 놨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 꼭 적었어요. 대운하. 이 대운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운하가 없었다면 항주는 탄생하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이 대운하가 수양제가 파기 시작해서 18년도 안 되고 망해버렸죠? 그러면 당나라 때 계속 파기 시작했죠? 송나라 때 빛을 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래 중요하냐? 중국의 인구는 지금은 14억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5천만, 6천만 밖에 안 될 겁니다. 1억이 넘은 거는 명나라 이후 청나라 때 1억이 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 5, 6천만 인구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 10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청나라 전까지 10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아시아가 세계적으로. 로마 한번 가실 수 있었고 뭐 런던 그 후에 런던 초창기도 그거 전혀 안 되죠. 알잖아요. 로마. 그러면은 동경 그 정도는 좀 한 후에 그것도 한 막국구 정부가 생긴 후에 중국에는 몇 개가 있어요. 서안, 베이징, 가면은 아까 말했던 그 개봉지역에 변량이라고 가면은 조금 후에는 상해지만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대에 송나라 때의 100만 인구라는 거는 가능하게 내 생각에 50만이나 100만 인구 있는 도시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아까 말한 국가의 국력은 어디서 나오죠? 인구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평지 지역에서 땅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군사가 주둔하면 얼마 주둔하는지 아죠? 30만 내지 50만이 주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싸고 처리하는 게 얼마나 많은 물량을 먹겠습니까? 군사가 30만을 키우려면 그 밑에 백성들까지 합하면 100만 인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나라를 지키는 동네 다 군사도시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군사를 미개 살려야 되고 돼지도 잡아 올려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쌀도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그 개봉지역에다가 큰 운하를 파서 남쪽에서 풍부한 물산을 올려야만이 이걸 미개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력이라요. 그렇게 모든 이런 큰 힘을 만들 중앙 집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만큼 경제 기반이 따라가야 되고 물류 시스템이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봉이라는 지역이나 중국의 많은 핵심 내부의 도시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대운하입니다. 대운하는 중국의 양조, 강택민이 고향, 양조에서 시작해서 양조는 미녀가 많이 난답니다. 소항에 미녀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항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개봉 쪽으로 하고 하나는 북경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지만 어쨌든 이 대운하 때문에 항주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해상의 물류들이 일로 들어오고
중국의 저기 남쪽의 물류들이 들어와서 한 방으로 운하를 거쳐가지고 갑니다. 운하의 좋은 점이 또 뭐죠? 태풍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말하는 고속도로래요. 하이웨이래요. 그냥 빨리 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근데 바다를 한번 태풍 한번 치고 바람이 안 불고 우리 여기 목포에 나오면 신안에 가면 배가 제일 처음으로 발견된 배 신안 아닙니까? 태안에 있는 그거 해가지고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 골목길에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항주에서 또 하나의 우리 역사하고 있는 게 적어도 좋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에 항주에서 출발한 서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돼서요. 서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려 개경에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역사를 적은 책이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번역을 했어요. 삽도도 넣고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본 개경 그리고 그때 일지들을 보면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추천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되었습니다. 서긍이라고 이 책들을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나구나. 송나라가 남쪽에는 경제가 강하지만 군사가 없으니 밑에 거란족이 있고 기마민족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려하고 협력을 해서 방위를 하는 시스템 그리고 해상 방위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개경에 옵니다. 만약 북경에 있으면 어떻게 오죠? 쭉 해서 연행로처럼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아니란 거죠. 송나라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개경 간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개경 가능하고 육지로 말을 타고 개경 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배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많은 무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서 항주는 단순한 이제 소비 도시를 하면서 알리바바가 이제 텐센트 이게 굉장히 큰 IT 기업인데 우리 네이버하고 있잖아요. 그게 카카오톡에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20%에서 글로벌 돼가지고 이제 카카오 폰을 들고 중국 가서 카카오를 열면 알리페이로 바뀌집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제 가서 돈 바꾸고 막 이제 할 필요 없어요. 핸드폰에 카카오페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할 때에 알리페이로 바뀌집니다. 이제는 이것도 팁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바로 항주 기술입니다. 이 항주가 이렇게 대단한 거죠. 알리바바의 탄생된 게 항주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세계적으로 3대 플랫폼 도시가 있는데 세 플랫폼 국가가 있는데 미국, 중국, 한국이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사용자 유저로 볼 때에 소비자를 볼 때에 중국과 한국이 미국보다 더 발전했답니다. 그래서 중국 가면 이제 이 플랫폼에 가입 안 되면 돈을 못 써요. 택시도 못 타고 이런 것들 기차도 못 타고 현금이 쓸데없어요. 거지들도 타서 QR마로 돈을 받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해양도시는 막 금과 비단이 물류가 막 넘쳐나는데 요즘에는 QR코드로 스캔만 하면 스치만 지나도 통장에 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무섭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사회가 혁신이 일어나는 동네가 바로 이런 항주 같은 도시입니다. 심천 같은 도시고. 그래서 해양도시가 독특한 문화가 있다.